오늘은 설화 중에 하나인 이야기꾼 오물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동야서라는 책과 청구야담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원래 제목은 풍인객 오물음 선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물음이라는 사람이 해악을 잘하여 인색한 손님을 깨우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오물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꾼이 얼마나 이야기를 잘 하는가를 예를 들어 보이는 형식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종실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물음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 즉 오물음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야기란 얘기요. 그리고 그가 풍자한 중실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당대 현실을 소재로 한 것으로 부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라고 보는데, 요건 쭉 전체를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정리할 때, 핵심 정리를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 한번 내용을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 건데, 이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형태예요. 즉 액자형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 이야기, 안 이야기, 다시 바깥 이야기 형식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바깥 이야기 외화부터 볼까요? 서울에 오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오씨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오물음이죠. 이야기꾼 오물음. 그는 옛 이야기를 잘하기로 유명하여 한마디로 이야기꾼이어서 두루두루 재상가의 집에 드나들었다.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인물 소개죠. 자, 그리고 난 다음 그 인물을 조금 더 볼까요? 그는 식성이 오이와 나무를 매우 즐겼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오물음이라고 불렀다. 왜? 물음이란 익힌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오씨라고 하는 성과 오이가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오물음이라고 하였다. 즉 뭐예요? 오물음이라는 이름의 유래죠. 자, 결국 여기까지는 뭡니까? 그렇죠, 유명한 이야기꾼 오물음을 등장시키고 있네요. 한 종실이, 이때 종실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친척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늙고 내 아들이 있었다. 물건을 사고 팔기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뭐예요? 천성이 인색하여 추호도 조금도 남 주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에게조차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다. 자, 천성이 인색하대요. 추워도 남 주기를 싫어한대요. 누가? 이 종실노인이. 이 종실노인의 지나친 인색함을 직접적 제시로 서술자가 쭉 설명해주고 있네요. 더러 가끔 친한 벗이 권해. 야, 그러지 마. 자, 좀 도와주고 그러고 살아. 야, 자식들한테까지 그러냐? 라고 얘기하면 내게도 다 생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죠? 건들지 마. 간섭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고 대답할 뿐 세월이 흘러도 차마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였다. 자, 요거는 어때요? 여기가 직접적 제시라면 여기는 어떤 예를 들어준 간접적 제시죠? 즉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또 다른 인물 나오는 거네요. 그죠? 누구? 인색한 부자인 종실노인. 하루는 그가 오물음을 불러 이야기를 시켰다. 야,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해봐라, 이거겠죠? 오물음은 마음속으로 한 꾀를 내요. 옛 이야기를 뭐 했어요? 그렇죠, 지어서 했어요. 꾀를 내어 지어서 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허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줘요. 즉 종실노인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면서 슬슬 이제 외화에서 어디로? 내화로 넘어가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오물음에게 이야기를 시키는 종실노인. 다음에 내화로 들어갑시다. 두둥. 내화에 이제 장안 서울 갑부에 이동지란 이가 있었습니다.
씁니다로 가네요. 그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동지란 동지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아까 좀 전에 했죠? 오물음이 만든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종실노인을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허구적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분이 부귀장수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늘 상팔자라고 불렀습니다. 야, 네 팔자 진짜 상팔자다. 뭐 진짜 좋은 팔자다. 그런데 이동지가 가난하다가 자수성가하여, 진짜 고생을 많이 했나봐. 자수성가하여 부가옹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가 부잣집 늙은이란 뜻이에요. 성질이 인색하여 비록 자식 형제에게도 달아진 부채 한 개를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만, 요 성격은 딱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그지? 누구하고 닮았어? 종실노인이죠. 종실노인을 연상하게 하는 매우 인색한, 추워도 주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동지라는 사람은 종실노인을 풍자하게 만든 인물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죽음이 임박해서 곰곰이 돌이켜보니 뭐야? 아, 자기가 살아온 삶을 쭉 되돌아보니, 반성해보니, 성찰해보니 세상 만사가 모두 허사이고 인생무샹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오직 재물의 제자 한자의 일평생 종이 되어 얽매인 삶이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재산, 재물에 얽매여서 돈돈돈돈돈 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반성, 회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병석에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후회가 끝이 없어. 이건 완전히 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자, 후회가 끝이 없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후회막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양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망양보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을 불러서 유언하기를 도종. 내 평생 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자, 이렇게 고생해서 스스로가 집안을 일구고 부자가 되는 거. 아까 나왔던 단어 4글자짜리 뭐가 있었습니까? 스스로. 그렇지, 자수성가. 그런데 지금 황천길 떠나는 마당에 한마디로 죽음에 임박하여 100가지로 생각해 본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한 개의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그렇지, 죽으면 다 끝이야.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후회가 끝이 없다. 아까 뭐라고? 후회막급. 명정이 앞을 서니 상여 소리가 구슬프고, 이때 명정이라고 하는 건요, 사극 같은 거 보면 누가 이제는 죽어. 그래서 상여가 갈 때 깃발 길게 그냥 긴 막대기에다 깃발 달고 쫙 앞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파란색에다 글씨 막 써가지고, 그게 명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붉은색 바탕에다가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풍계, 관직, 성명 등을 적은 조기, 죽은 사람 앞에 세우는 키가 앞을 서니 상여 소리가 구슬프고, 한마디로 장례식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텅 빈 산에 낙엽이 지고 밤비가 내리는 쓸쓸한 무덤 속에서, 자, 이건 자연적 배경이죠. 근데 쓸쓸한 무덤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적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라고 보면 돼요. 비록 한 푼 돈인들 쓸 수가 있겠느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법이죠. 즉 자연적 배경 묘사와 서리법을 통해서 쓸쓸함이라고 하는, 또는 후회스러움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죽어 염습을 하여, 염습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시신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입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에다가 넣는 거죠. 무엇을? 시신을. 내가 죽어 염습하여 왜 입관을 행할 때 두 손에 악수를 끼우지 말고, 악수라고 하는 것은 시신의 손을 씻는 헝겊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헝겊을 이렇게 감싼다는 거죠. 자, 관 양편에 구멍을 뚫어, 뭔 소리야? 내 손 좌우 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놓아 길거리 행인들로 하여금 내가 재물을 산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여라. 이게 유언이죠. 뭐야? 내 좌우 손을 구멍 밖으로 내놓아서 내가 재물을 산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죽으면 다 쓸모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라. 자, 이렇게 올 때나 갈 때나 텅 빈 손으로 왔다 텅 빈 손으로 가는 걸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하고 따이했답니다. 이동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은 감히 유언을 어기지 못하고 유언? 어떤 유언? 그렇죠. 좌우손을 구멍 밖으로 내놓으란 유언이죠. 그대로 시행했답니다. 소인이 이때 소인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 소인은 오물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노상에서 우연히 상행을 만나. 상행이라는 것은 상해의 뒤를 따른 행렬. 근데 진짜 만났겠어? 아니지. 아까 그랬잖아.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구라라고. 자기가 지은 얘기라니까? 지은 얘기인데 마치 진짜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손이 관 밖으로 나왔음을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이동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진짜? 아니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험한 것인 듯 꾸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뻥을 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지장사의 기언야선이라더니 과연 옳은 말입니다. 자, 인지장사 기언야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에 나오는 말로 요 앞에 이제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 죽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뭐해? 그 말은 항상 옳다. 착하다라기보다는 옳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사람이 죽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착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말 결국 뭐야? 이 이동지가 죽으면서 한 유언은 진실로 우리가 익히 알아두어야 한다. 이거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연 옳은 말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물음이 누구에게? 종실 노인에게 들려준 이동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화로 넘어가죠. 자, 종실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보니 은연중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의 말에는 조롱하는 뜻, 풍자의 뜻이 있었지만 그 말은 이치에 타당하였다. 그 말은 결국 뭐야? 그 말을 이야기, 이동지와 관련된 이야기에 수긍하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즉석에서 깨달은 바, 그 깨달은 바가 뭔데? 그렇지, 인샹무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므르임에게 상을 후하게 주어 보냈다. 그 이튿날 아침 드디어 여러 자식들 앞에 재산을 나누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보화를 흩어주었다. 자, 시간이 하루 지났죠? 그러면서 이 종실노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일가 친척들에게 재물을 나눠준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네. 즉 이야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산속에다가 정자를 지어 앉아 검은고와 술을 즐기며 죽을 때까지 재물과 관련된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돈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로 종실 노인이 오물음의 한마디 말에 갑자기 깨달음도 쉽지 않다. 솔직히 이렇게 풍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그런 걸 보면 이 종실 노인도 대단한 거야. 그렇지만 또 이렇게 종실 노인을 깨우치게 한 오물음은 더 대단한 거죠. 익살꾼, 이야기꾼의 부류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가 순우곤 우맹의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찌 그만 못하겠는가. 순우곤이나 우맹이라는 사람은 이 중국의 아주 이야기를 잘하는, 심지어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야기를 잘하기보다는 말을 잘해서, 정확하게는 말을 잘해서 영의정 좌의정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물음은 이와 같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야기를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지. 인생 무상을 깨달은 종실 노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야기꾼 오물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하고요. 지혜로움을 다루고 있는 지혜담이에요.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이고요. 재물을 집착하는 삶에 대한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 액자형 구성이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자, 오시성을 가지고 있는 오물음이 있었고요. 한 종실이 연로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재산을 나눠주지 않아. 그래서 오물음이 마음속에 꾀를 내요. 이게 이야기를 짓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이동지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동지와 관련된 이야기고, 이동지가 죽으면서
내가 재물을 산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했다라고 하는 일종 교훈과 그 다음에 풍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종실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식들 앞에서 재산을 나누어주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보화를 주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두 가지, 종실 노인을 깨우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풍자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오므르미가 이야기를 정말 잘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의 힘으로 볼 수 있다. 뭐 둘 다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지어내는 오므름의 모습을 통해 본다면 이야기꾼으로서의 오므름의 탁월한 능력을 얘기할 수 있고,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종실 영감의 고집이 오므름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이야기의 힘을 주제로 삼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청자의 상황을 빗댄 이야기를 통해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 이건 결국 뭡니까? 종실 노인이 청자죠. 그 다음에 오므름이 화자고요. 그 다음에 이 종실 노인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누구? 이동지죠. 이동지를 통해서 종실 노인의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오므름의 이야기 의도를 본다면 여기에 있죠. 마음속에 한 꾀를 내어 이야기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종실 노인은 은연중에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임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상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야기의 시작은 종실 노인의 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오므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청자인 종실 노인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이야기를 가공한 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청자, 종실 노인은 이야기에서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표현상의 특징 봅시다. 일단 인용이에요. 인용의 방법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걸 본다면 인지장사 기연야선이죠. 자, 요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논어에 나오는 말로서 새가 죽으려 할 때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으려 할 때는 그 말이 착하다. 조지장사 기명야애 인지장사 기언야선이라는 구절에서 요 뒷부분이다. 주자는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새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 슬프고 사람이 죽으면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착한 것을 말한다. 결국 이 말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뭐하다? 진실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교죠. 자, 비교는 마지막에 있죠. 자, 누가 오므름이 순우공 우맹의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찌 그만 못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우공 우맹은 중국에서 이야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손우공이라는 사람은요, 손오공이 아니라 손우공이야. 익살과 다변으로 유명했던 학자입니다. 천안신분 출신으로 몸도 작고 학문도 잡하게 지나지 않았으나 기지가 넘치고 그 다음에 변설, 말을 잘해. 그리고 제후를 섬겨 사명을 당하고 군주를 풍자하기도 합니다. 우맹 또한 풍자하는 말로서 사람들을 잘 웃겼고 그 당시 재상 손수고가 그의 현명함을 알고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마천의 사기, 동양 최초의 역사서인 사기의 골계 열전을 보면 우맹의관이라는 고사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손우곤과 우맹을 들면서 이야기꾼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칭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언이죠. 이 이동지가 한 유언이에요. 이동지가 한 유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평생 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황천길을 떠나는 마당에 100가지로 생각해본들 한 개의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후회스럽다. 길거리의 행인들로 하여금 내가 재물을 상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어찌 본다면 겉으로 볼 때는 이동지의 깨달음이에요. 그죠? 죽으면서 깨달은 바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의도는 뭡니까? 이동지의 깨달음이 아니라
종실 노인의 깨달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에 이런 소설향과 관련된 조선 후기 사회의 특징을 본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오물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야기꾼, 정확하게는 이 이야기꾼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소설은 문자 언어예요. 기본적으로 돈을 갖추고 책을 사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책이 너무너무 베리매니마치하게 비싸. 그러다 보니까 책을 사서 보기는 어렵죠. 돈도 돈이고 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읽어주는 사람이 보통 강담사, 강창사, 강독사 이렇게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담사는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꾼, 이야기 보따리라고도 불리는 사람들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야기꾼이에요. 자, 여기 오물음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대표적인 강담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중진이라는 사람도 역시 강담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김홍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박지원의 소설 민홍전에 나오는 민홍도 역시 강담사에 해당한다. 이야기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사는 뭐냐? 창이죠. 창을 하는 사람이에요. 즉 이야기를 창으로 구현하는 사람. 일종의 판소리의 광대가 가장 대표적이다. 노래하고 이야기와 노래가 막 끼어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강독사는 뭐냐? 강독사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담사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옛날에 아이들 쭉 둘러놓고 앉아서 관객들 둘러놓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야. 강창사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야. 노래하면서 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 강독사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손에 책이 있어.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재밌는 부분은 막 클라이막스 올라가다가 뚝 끊어. 그리고 싹 한번 봐. 그럼 사람들이 막 속이 뒤집어져.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면 싹 주머니를 내놔. 그럼 뭐야? 돈을 주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요전법이라고 그래요. 이 요전법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전기수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기수가 바로 강독사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업복이라고 하는 전기수가 있었고요. 이자상이라는 전기수가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보니까 여자 옷을 입고 여자 방에 출입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네. 장북익이라는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남녀간의 일로 인하여 뭐에? 두들겨 맞고 죽음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는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간에 이렇듯 소설 문화가 이게 발달하면서 이야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건 흔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강담사, 강창사, 강독사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설화, 이야기꾼, 오물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